내가 김씨 부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시 평사리 땅을 밟았을 때 심장은 뛰지 않았다. 아니, 뛰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눌렀다. 이곳은 최서희의 고향이자 영혼의 뿌리였으나 지금의 나에게는 냉철한 작전지이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할 전장이었다. 계명회와 만주의 자금을 조선 내 깊숙이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안전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 즉 나의 뿌리인 이곳이 필요했다. 길상은 만주에 남아 나의 사업과 아이들을 돌보았다. 우리는 각자의 몫을 나누어 짊어졌다. 조선 땅에 홀로 선 나는 고립무원의 상태였지만 오히려 그 고립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의 눈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스캔했다. 새로 들어선 일본인 지주들,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친일파들, 그리고 핍박받으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는 소작인들. 이 땅의 공기는 분노와 체념, 그리고 미약한 희망이 뒤섞인 채 맴돌고 있었다. 나는 치밀하게 나의 땅을 되찾기 시작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더러웠지만 나의 자금력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했다. 땅 문서 한 장 한 장을 내 이름으로 되돌릴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의 회복이 아니라 가문의 존엄성을 되찾는 의식과 같았다. 내 손에 쥐어진 흙 한 줌에서 나는 조상들의 숨결을 느꼈다. 그들은 나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서희야, 내가 이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 가장 힘든 것은 옛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윤씨 부인 혹은 주변의 나이든 사람들은 김씨 부인이라는 이름 뒤에서 최서희의 눈빛을 읽으려 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했다. 특히 윤씨 부인을 만났을 때 그녀의 늙고 지친 얼굴에서 나는 어머니를 잃은 고아의 슬픔과 재산을 잃은 지주의 분노를 동시에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친절하고 관대해야 했다. 하지만 나의 친절은 죄의식에서 나온 것이었고 나의 관대함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줄 수도 나의 진실을 고백할 수도 없었다. 진실은 너무나 무거워 그녀의 연약한 어깨가 감당할 수 없을 터였다. 나는 나의 옛집 최참판 댁을 지나쳐 걸을 때마다 발걸음을 늦추었다.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지만 나의 영혼은 여전히 그 집에 갇혀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왔지만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시간들과 헤어져야 했다. 내 땅에서 나는 가장 이방인이었다.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다. 하지만 이 외로움이야말로 내가 짊어진 사명의 증거였다. 나는 이 땅을 통해 조선의 피를 순환시키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이 땅 위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를 계속할 것이다. 이 긴 여로의 시작은 바로 이 땅, 평살이었다. 진실은 칼날이다.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베어버릴 수도 있다. 만주에서 조선까지 나의 모든 움직임은 거대한 거짓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었다. 내가 거부가 된 과정, 오가타 지로와의 관계, 그리고 계명회의 실체까지 이 모든 진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 같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은 길상에게도 나의 아이들에게도 완전히 털어놓지 못한 나의 내면이었다. 나는 단순히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사업가가 아니었다. 나는 자금을 모으고 조직을 통제하고 때로는 피를 흘리게 하는 냉혹한 지도자였다. 나는 사업의 논리와 인간의 감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했지만 결국 늘 냉철한 계산을 선택해야 했다. 환의 죽음 이후 나는 인간적인 최서희를 영원히 묻어버렸다. 조선 땅에서 내가 마주한 진실은 더욱 잔혹했다. 일제의 감시망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촘촘했고 친일파들의 탐욕과 배신은 독립의 길을 더욱 멀게 만들었다. 나는 겉으로는 그들과 웃고 악수하며 그들의 탐욕을 이용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그들을 저주했다. 나의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흡수하여 조선으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나는 이 더러운 게임의 규칙을 가장 잘 아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했다. 내 딸 연희는 나의 이중 생활에 대해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사업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나의 친절함이 너무나 계산적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나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연희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 진실은 그녀의 청춘을 망가뜨릴 터였다. 나는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랐고 나의 죄와 고통을 물려주지 않으려 했다. 나는 때때로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진실, 즉 조선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진실이 나의 개인적인 모든 거짓과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대답은 늘 공허했다. 정당화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길을 멈출 수 없었다. 나의 멈춤은 환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길상의 희생을 배반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거짓 위에서 거대한 진실을 세워야 했다. 이 무거운 진실을 짊어지고 나는 조선 땅의 어둠 속을 계속 걸어갔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지는 날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연극을 계속해야 했다. 진실은 가장 고독한 나의 친구이자 가장 잔혹한 나의 적이었다. 평사리의 아침은 늘 분주했다. 김씨 부인의 집에서는 온갖 서류와 계산서가 오가고 만주에서 온 조직원들의 비밀스러운 접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소란 속에서 단 하나의 평화로운 순간을 지켜냈다. 바로 아침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었다. 이 습관은 만주에서부터 길들여졌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나를 다시 인간 최서위로 되돌려 놓는 유일한 의식이었다. 커피의 쓴맛은 나의 삶의 쓴맛과 같았고 그 향은 내가 잃어버린 고향의 향수와 닮아 있었다. 나는 이 짧은 순간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지리산의 봉우리,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평사리의 들판. 그 풍경은 내가 되찾아야 할 조선의 영혼이었다. 이 아침 커피 시간은 나에게 일종의 정화의 시간이었다. 전날 밤 내가 얼마나 냉정하고 잔혹한 결정을 내렸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든 이 커피 한 잔과 함께 나의 마음은 다시 비워지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냉철한 이성이 채워졌다. 길상이 옆에 있었다면 그는 분명 나의 손을 잡아주었을 것이다. 그의 따뜻함은 내가 잃어버린 인간적인 온기를 잠시나마 되찾게 해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길상이 없었다. 나는 혼자 이 고독을 감당해야 했다. 나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을 생각했다. 만주에서 자라고 있는 연희와 양현희, 그리고 석이. 그들의 밝은 미래가 내가 이 모든 더러운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나는 그들이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지 자문했다. 아마도 그들은 나를 냉혈한으로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들의 안정과 행복이 나의 구원이었다. 커피 잔을 내려놓는 순간 최서희는 사라지고 다시 김씨 부인이 되었다. 나의 얼굴에는 다시 냉철함과 위엄이 감돌았고 나의 눈빛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직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의 그것으로 변했다. 이 아침 커피는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유일한 휴식이었고 동시에 나의 사명을 상기시켜주는 경고음이었다.
이 긴 여로에서 내가 멈출 수 없음을. 이 뜨거운 액체가 나의 심장 속 차가운 피를 끓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 전장으로 나섰다. 김씨 부인이라는 나의 가면은 견고했지만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조선인으로 사는 한 수모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내가 만주에서 아무리 거대한 자본을 축적했든 나의 배후에 얼마나 강력한 독립 조직이 있든 이 땅에서는 나는 그저 조선인이자 여자였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수모는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들이나 일본인 지주들과의 접대 자리였다. 나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노골적인 경멸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들은 나의 부를 인정하면서도 나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들의 천박한 농담, 조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조롱, 그리고 노골적인 성적 희롱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을 참아내야 했다. 한 번은 총독부의 한 고위 관리가 술자리에서 나의 어깨를 함부로 잡으며 김 부인은 배짱이 대단하군. 조선 여자치고는 아주 흥미로워라고 말했다. 나의 심장은 분노로 폭발할 것 같았지만 나는 그 분노를 한 방울의 눈물도 한마디의 항변도 없이 삼켜야 했다. 나는 오히려 능숙하게 웃으며 그의 탐욕을 자극하는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나의 목적은 그의 자존심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보를 캐내고 그의 자금을 흡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수모의 순간 나는 나 자신이 가장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짊어진 지도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땅의 모든 조선 여인들이 겪는 고통을 압축해 보여주는 듯했다. 겉으로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턱을 꼿꼿이 세운 귀부인이었으나 속으로는 분노와 치욕으로 몸부림치는 포로였다. 밤이 되어 홀로 남겨졌을 때 나는 나의 이중 생활에 대한 역겨움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조선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수모는 나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 수모를 잊지 마라. 이 수모가 너의 칼이 될 것이다. 내가 되찾을 조선은 이 수모를 끝내기 위한 것이다. 나는 그들의 눈앞에서 굴종의 미소를 지었지만 내면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이 수모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내가 흘리지 않은 눈물은 나의 의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내가 참아낸 치욕은 나의 투쟁을 정당화했다. 이 긴 여로의 모든 수모는 훗날 조선의 영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나는 돈을 만지면서도 그 돈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더러운 샘물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마약, 아편이었다. 만주에서의 자본 확보는 늘 피냄새를 동반했지만 마약의 거래는 영혼까지 더럽히는 악취와 같았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대륙 침략의 자금줄로 삼고 동시에 중국인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마약의 심연에 나 최서희가 발을 담가야 했다는 사실은 나의 모든 양심을 갉아먹었다.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손은 수많은 사람의 폐허 위에 쌓인 자본을 만지고 있었다. 나는 이 거래를 끊임없이 합리화해야 했다. 우리의 적들이 그들의 힘을 유지하는 수단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파놓은 덫을 그들 스스로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나는 이 마약 거래를 통해 일본 관동군 내부의 부패한 세력과 만주군벌들의 은밀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고 그들의 권력 구조를 흔드는 중요한 정보를 빼낼 수 있었다. 마약이 오가는 뒷골목의 어둠은 나에게는 가장 확실한 정보의 창구였고 가장 신속하게 거액의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통로였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의 눈앞에는 아평굴에서 피폐해진 채
희망을 잃어가는 조선인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들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대상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그들을 파괴하는 도구의 그림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가장 고독한 순간은 거래를 성사시킨 후 혼자 남겨지는 밤이었다. 뜨거운 물로 아무리 손을 씻어내도 그역한 마약 냄새와 피 냄새는 코끝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 더러운 돈을 독립의 씨앗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내가 만진 이 돈이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정당한 투쟁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스스로 무너졌을 것이다. 이 자본이 청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이 돈을 쓰는데 더욱 냉혹하고 철저해야 했다. 단 한 푼이라도 나의 사사로운 욕심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었다. 나의 영혼은 이미 더럽혀졌지만 나의 목적은 훼손되어서는 안 되었다. 길상은 나의 이 모든 비밀을 알지 못한다. 만약 그가 내가 어떤 수단으로 이불을 쌓았는지 알게 된다면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순수한 영혼은 나의 이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인간성을 지켜내기 위해 이 모든 짐을 홀로 짊어져야 했다. 마약의 심연은 나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대가로 나는 영원한 죄책감과 고독을 얻었다. 나는 이 심연에서 끝없이 싸우고 있다. 나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조선이 독립하는 것뿐이다. 그것만이 나의 구원이자 내가 만진 이 모든 더러운 돈의 속죄가 될 것이다. 나는 침묵 속에서 나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며 이 심연을 통과하고 있다. 이 긴 여로는 악마와의 거래 위에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매 순간 나를 파괴하는 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찾아 나아갈 뿐이다. 나는 이미 심연 속의 괴물과 같았다. 모든 싸움이 승리로 끝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패배가 나의 치밀한 계산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결과일 때 그 좌절감은 단순한 상실 이상이었다. 그날 나는 만주 최대의 철도 부설권 경쟁에서 일본 거대 기업 연합의 판정패를 당했다. 나의 자금력과 정보력, 심지어 정치적 포섭 능력까지 총동원했지만 그들의 조직적인 힘과 제국주의의 비호 아래 나의 계획은 무참히 좌절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나 최서희의 능력에 대한 냉혹한 판정패였다. 나는 패배의 순간에도 미소를 지어야 했다. 상대방의 승리를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나는 가장 여유롭고 관대한 김씨 부인의 가면을 썼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철도 부설권은 단순한 이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이동 경로를 확보하고 군자금 수송망을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 패배로 인해 우리의 계획은 몇 년 뒤로 미뤄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나의 실패는 곧 조직의 고통이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야 나는 비로소 그 무거운 가면을 벗을 수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나는 패배를 인정하되 좌절하지 않았다. 나는 즉시 나의 참모들을 불러 모아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다. 자금 부족이 아니었다. 정보 유출도 아니었다. 문제는 나의 힘이 그들의 제도와 법이라는 거대한 벽을 뚫을 만큼 절대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아무리 거대한 돈을 모았어도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나는 여전히 개인에 불과했다. 이 판정패는 나에게 잔혹한 교훈을 주었다. 자본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이념과 의지만으로는 현실을 뒤엎을 수 없다는 것.
나는 더욱 치밀해져야 했다. 상대방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고 그들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며 때로는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하는 더욱 교활하고 냉철한 전략이 필요했다. 패배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쓰라린 상처는 곧 단단한 갑옷이 되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더욱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다. 나는 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앞으로 10배, 100배의 이득을 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실패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에 불과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반드시. 이 긴 여로에서 잠시 주저앉았을 뿐 나의 목적지는 변하지 않았다. 이 패배의 쓴맛은 나에게 더 큰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내가 김씨 부인으로 존재하는 세계는 때때로 조선의 사치스러운 귀족 사회나 일본인들의 향락적인 공간과 겹쳐졌다. 나는 정보와 인맥을 얻기 위해 그들이 즐기는 풍류를 따라야 했다. 기생들과 일본 게이샤들이 오가는 연회장, 술과 음악 그리고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그 공간은 나의 본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곳이었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천박한 농담, 그들의 허영심을 견디며 그들과 함께 웃고 술을 마셔야 했다. 나는 연기를 했다. 가장 우아하고 가장 세련되며 동시에 가장 비밀스러운 부인으로 나의 몸짓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가 그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비치도록 노력했다. 그들은 나를 탐욕스러운 사업가로 보았고 때로는 손쉽게 유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조선 여자로 보았다. 나는 그들의 오해를 역으로 이용했다. 그들의 술잔에 술을 따르며 그들의 말실수를 유도하고 그들의 사소한 다툼 속에서 거대한 정보를 낚아챘다. 내가 지고 있던 풍류는 나의 영혼을 괴롭혔지만 그 대가로 나는 독립운동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얻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밤을 보내며 조선의 운명을 논하는 그들의 말들을 귀담아 들었다. 그들은 조선을 발판 삼아 만주와 대륙을 집어삼키려는 야심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고 나는 그들의 야심을 나의 계획에 이용할 방법을 계산했다. 그들의 허영심과 탐욕은 나의 가장 큰 무기였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향락. 나는 그 모든 것을 미끼로 던져 그들을 낚아올리는 낚시꾼이었다. 이 풍류의 시간은 나에게 극심한 고독을 안겨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단 한 명에게도 나의 진심을 드러낼 수 없는 고독. 나의 화려한 옷차림과 값비싼 보석은 나를 꾸며주는 장식이 아니라 나의 본질을 감추는 철갑이었다. 길상은 이런 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화가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나는 투사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나는 내가 마시는 술이 독약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독을 마시지 않고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다. 나는 이 더러운 풍류의 춤을 멈추지 않았다. 이 모든 고통과 굴욕은 조선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풍류를 위한 전주곡에 불과했다. 나의 영혼은 이 향락 속에서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지만 나의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이 긴 여로의 모든 잔혹함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나의 삶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길상에 대한 깊은 사랑과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간 일제와 친일파에 대한 격렬한 미움. 이 두 감정은 서로 충돌하며 나의 영혼을 찢어놓았다. 미움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고 사랑은 나를 인간으로 붙잡아두는 유일한 끈이었다. 길상에게 나는 늘 차갑고 이성적인 여자였다. 나는 나의 모든 비밀스러운 활동과 위험을 그에게서 숨겼고 그가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그것은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나의 곁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고, 나의 더러운 현실이 그의 순수함을 오염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그가 조선의 정신을 잃지 않은 유일한 존재로 남아주기를 바랐다. 내가 감당하는 이 모든 어둠 속에서 길상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나의 진실을 숨겨야 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길상의 눈빛에는 늘 나를 향한 걱정과 의문이 가득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고독한 길을 걷는 것이오? 그의 질문에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서 나는 이 복수를 멈출 수 없어요. 이 미움만이 나를 살게 하고 이 미움만이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줄 거예요. 미움은 나에게 힘을 주었다. 나의 모든 냉혹한 결정, 모든 교활한 술수는 이 미움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나의 적들을 파괴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고 그들의 몰락을 보며 잠시나마 쾌감을 느꼈다. 그들의 고통은 나의 잃어버린 땅과 아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움이 커질수록 나는 인간적인 최서위에서 멀어졌다. 나는 점차 복수심에 사로잡힌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사랑과 미움, 이 상반된 두 감정의 줄다리기 속에서 나의 영혼은 갈갈이 찢어졌다. 나는 길상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나의 미움이 요구하는 길을 멈출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나는 길상을 나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어 보호하는 동시에 나의 미움을 온전히 끌어안고 이 긴 여로를 계속 걸어갔다. 나의 미움이 이 투쟁의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길상의 사랑 속으로 돌아갈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만이 나를 지탱했다. 이 고독한 길에서 사랑은 먼 등불이었고 미움은 나의 발밑을 비추는 횃불이었다. 나는 횃불의 의지에 등불을 향해 걸었다.